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자산 TF 선임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버게이트 은행에 이어서요. 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유동성 위기 촉발하는 게 아닌가 일각에서는 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지난주에 금융주도 폭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SVB 파산의 여파 어느 정도 규모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SVB 은행은 작은 은행은 아니고요. 지금 미국 역사상 파산한 은행 규모로 치면 역대 두 번째로 큰 은행이고요. 근데 이제 이 은행이 파산한 이유가 좀 중요한데, 이제 이 은행이 이제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파산한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 주요 스타트업들이 이제 고객이고 그들이 예금을 많이 유치했었고, 근데 장기간 저금리다 보니까 그 은행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예금을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했고, 근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장기 채권이 평가 손실이 났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증자를 하려고 했다가 증자 실패하고, 그런 것들이 또 안 좋게 시장에 소문나면서 스타트업들이 돈을 빼가는, 그러면서 더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위험 요인이 나타난 지 한 40시간 만에 파산을 하게 됐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화폐나 금융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은 다행히 이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국한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들은 또 예금 고객군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해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미 재무부나 FDIC가 빨리 이제 조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부분까지도 예금자 보호를 하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속하게 마무리할 것 같고, 크게 이제 이게 은행권 부실로 인한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것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근데 투심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받는 가상화폐도 더더욱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당국의 또 발빠른 대응으로 이번 사태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이슈가 시장에 아주 핫한 STO 토큰 증권입니다. 제가 전형적인 문과생이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토큰 증권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전형적인 문과생이어서 더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보시면 토큰 증권은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고요. 분산 원장 기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상 증권, 그다음에 이것들을 디지털화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은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알고 계시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원장을 다수의 참여자가 공유한다, 공유 검증한다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걸 증권화하냐, 어떤 증권이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가 아래와 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부는,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 그다음에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을 좀 더 잘 활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해당 증권을 디지털화해라라는 것들이 이제 주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기초 자산이 되는 실물 자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물 자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이 예전부터 한 2017년도부터 토큰화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부동산이 많고요.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펀드들도 토큰화돼서 2017년, 18년도부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은 제도화 전이고요.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2월에 나왔고, 이걸 통해서 내년 말까지 제도화한다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도화 전이라 공식적인 발행 사례는 한국은 아직 없습니다. 토큰 증권 이제 한국에서는 막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온 상태고, 해외 사례들 말씀을 해주셨죠. 부동산 또 벤처 캐피탈 지분에 대한 것을 실물 자산으로 이렇게 토큰 증권을 발행한 사례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 같은 회장님도 토큰화가 금융의 미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창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융권에서 관심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금융 투자 영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 투자 영역에 속한 다양한 금융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속해 있는 미래에셋 그룹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금융 투자 영역이 어떻게 확대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오른쪽 그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현재 금융 산업이 전통 자산과 기존 증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조각 투자 업자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났고요. 근데 새로운 자산들이 생겨났고 그걸 담으려는 새로운 진권들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진권을 기존의 금융 기술로 똑같이 구현할 것이냐, 아니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 기술로 좀 더 진일보된 서비스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제도화가 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금융투자 영역이 확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증권, 새로운 자산들을 서비스하면서 또 레베뉴 스트림을 더 확대된 레베뉴 스트림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각 투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각 투자하면은 뭐 최근에 음원 저작권료 관련돼서 조각 투자 사례가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최근 관심이 있어 하는 많은 새로운 세대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자산들에도 이렇게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세대가 변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자산도 바뀌고요. 그걸 담는 그릇도 바뀌어야 되는데 딱 지금 현재 그 길목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만 놓고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또 가능성들을 점쳐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가이드라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가이드라인은 뭐 심플합니다.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있어요. 기초자산 보유자. 기초자산 보유자라고 하면 이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발행 사업자, 그러니까 발행을 대신 주관해주는 발행 사업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통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주체가 있을 거고요. 근데 토큰 증권이 하나 특이한 점은 기존의 증권 제도와는 다르게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이제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고객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좀 토큰 증권의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것들 증권사가 하는데 이제 토큰 증권에 한해서는 기초자산 보유자가 토큰 증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직접 고객 계좌부를 운용하기도 한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그게 보면 이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발행하는 사람이 직접 토큰 증권 직접 증권사를 안 거치고 발행이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의 기초자산 보유자들은 발행을 희망하는 분들은 근데 직접 발행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발행을 맡겨주시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발행 사이드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사는 이제 토큰 증권 발행을 대행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발행된 토큰 증권을 장외에서 유통하거나 하는 그런 업을 주로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이렇게 발행을 직접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계좌 관리까지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가상 화폐 사업자들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가상화폐 사업자들은요, 비증권형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이쪽 영역과는 좀 관련이 크게 없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금융자본시장법 안에 있는 금융 상품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형태의 본질적인 그런 그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증권성을 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증권성이란 건요, 그 증권마다 여러 가지 권리들이 탑재가 돼 있고요.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게 이제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분증권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 회사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그 권리가 종이에 써 있냐, 디지털화되어 있냐, 아니면 블록체인에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주식이냐, 아니면 토큰 증권이냐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권리들이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제3자 대항력이나 소유권을 증명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토큰 그리고 가상 시장에서의 가상 화폐 시장에서의 다양한 사업들을 자본시장법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증권성을 띠면은 이제 당연히 자본시장법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 보호가 잘 되고 이 시장이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에서 토큰,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에 관련해서는 금융 영역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의 골자입니다. 예. 기초 자산이 있고 그런 기초 자산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토큰을 쪼개어 블록체인 위에서 이렇게 네.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발행과 유통을 네.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증권, 네. 어떤 증권이 토큰화 대상이 될 수 네. 있을까요? 주로 금융위는 금융의 스탠스는 새로운 증권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금융 당국의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 상품, 뭐 ELS 같은 것들은 잘 돌아가고 있으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들이 원하는 자산을 좀 증권화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증권의 대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계약 증권, 그다음에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인데요. 이제 업계에서는 저희 같은 금융회사들, 특히 미래세 증권의 투자계약 증권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약 증권 같은 경우는 정의가 이제 공동사업의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 바로 투자계약 증권인데요. 이 투자계약 증권의 그 태생을 보시면 기존의 자본시장법상에 나와 있던 다양한 증권들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자산들을 담으라고 만들어 놓은 보완제적인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좀 모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완제적인 역할을 하는 투자계약 증권을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세대가 원하는 밀레니얼이나 Z세대들이 원하는 다양한 자산들을 좀 더 편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계약 증권을 이제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투자계약 증권, 거기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뭐 미술품도 될 수 있고, 네, 뭐 다양합니다. 소도 될 수 뭐 있고, 미술품, 뭐 유무형의 자산들, 무형 IP부터 해서 그냥 특정 비즈니스 모델, 특정 사업 아이디어, 뭐 다양하게 다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계약 증권을 하얀 캔버스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얀 캔버스를 잘 활용해서 투자계약 증권 토큰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가 잘 되는, 그리고 되게 퀄리티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초자산을 잘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신 대로 한우나 미술품, 뭐 다양한 자산들까지도 금융 투자 영역의 확대 기초자산으로 될 수 있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토큰 투자자로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면요.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들은 본인들이 투자하고 싶은 자산들이 되게 천차만별인데 그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토큰 증권이 나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또 금융 투자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 투자 영역이 확대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다양한 자본 조달 형태들이 나오면서 또 기존에 투자할 수 없었던 그런 자산, 증권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다변화된다. 예를 들면 이제 컨텐츠 같은 것들. 이제 컨텐츠 투자는 그간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영역이 강했는데, 그리고 뭐 기관들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뭐 OTT가 일정 금액 비용이 제작비에 150% 주고 그냥 사가고 2차 저작권은 또 OTT가 다 가져가고 뭐 이런 다양한 안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이 토큰 증권 플랫폼을 통해서 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 컨텐츠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또 투자자가 될 수 있게, 또 이들이 이들이 또 본인이 투자한 컨텐츠를 또 직접 마케팅을 하고 본인이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게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비단 컨텐츠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한다거나 했을 때 투자자들과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는 게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코어 비즈니스를 그 투자자들과 함께 혜택을 준다거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투자계약 증권 토큰의 가장 큰 장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 투자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만드는데 투자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토큰인 만큼 굉장히 계약 그 단위를 세분화해서
네, 적은 네. 금액으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흥행을 위해서는 좋은 예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네, 흥행이 맞습니다. 좀 많이 나와야지 맞습니다. 그만큼 예.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정부 발표를 보니까 2024년 내년을 한국형 STO 뭐 원년으로 삼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년에 시행이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빠듯하겠어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스케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올해 2023년에 전자증권법이랑 자본시장법 같은 필수적인 법령들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융위 정부 당국의 플랜은 법 개정, 그다음에 제도화가 플랜이고요. 저희 같은 증권사들, 토큰 증권 사업자들은 그거에 맞춰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저희 핵심 미션이고요.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제도화돼서 손쉽게 토큰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날은 아마 2024년 말 혹은 2025년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도 근데 발빠른 증권사들이 금융혁신 샌드박스를 통해서 좀 앞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아마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은 그 혁신금융 혁신금융 서비스. 서비스를 통한 이 샌드박스 투자 시에 유의해야 될 점. 투자 시에 유의할 점은 말씀하신 대로 기초 자산이 얼마나 매력적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내 돈이 어떻게 보호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하방 리스크 혹은 뭐 상방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잘 따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자들, 저희 같은 증권사들은 초기 시장이 잘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양질의 토큰 증권을 이제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큰 증권에 대한 또 보다 구체적인 정보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모시고요. 인사이트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자산 TF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